어머님, 그 꼴이 뭐예요? 손님들 보기 창피하니까 제발 나가세요. 아들 결혼기념일 날 저는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선물 봉지를 며느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하객들 앞에서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라고 비웃음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73살 할머니가 어떻게 복수했냐고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습니다. 며느리는 몰랐거든요. 자기가 버린 그 봉지 안에 5억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말자입니다. 올해 73살이 됐어요. 1953년 경상도 시골에서 태어났죠. 사람들은 저를 보면 폐지 줍는 할머니로 알고 있습니다. 목 늘어난 티셔츠에 몸빼 바지를 입고 고무신을 신고 다니거든요. 동네 슈퍼에서 외상으로 라면 한 봉지 사가는 쪼들린 노인네라고 생각하죠. 아들한테도 용돈 한 푼 못 받는 불쌍한 호럼이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다 제가 원하는 겁니다. 연기예요. 50년 넘게 해온 연기. 지금 저는 강남 테헤란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엉덩이 밑에 깔린 건 500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안마의자예요.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저 빌딩 숲 중에서 7채가 제 법인 소유라는 걸 아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제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를 보면 아마 다들 기절할 거예요. 돈 냄새는 숨길수록 진해지는 법입니다. 티를 내는 순간 온갖 하이에나들이 몰려드니까요. 저는 5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1970년대 남대문 시장에서 리어카를 끌던 시절부터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갓난쟁이 진상이를 포대기에 업고 시장 바닥을 기었습니다. 25살에 과부가 됐어요. 친정에서는 제가 하라고 등을 떠밀었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내 새끼는 내가 키운다고요. 텃세가 어찌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자릿세를 못 냈다고 상인들이 제 리어카를 뒤엎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길바닥에 쏟아진 고춧가루를 맨손으로 쓸어 담으면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어요. 진상이를 품에 안고 골목 구석에 쪼그려 앉아 덜덜 떨었죠. 그때 제 몸을 감싸고 있던 게 빨간 내복 한 벌이었습니다. 그 내복이 아직도 제 옷장에 있어요. 50년 된 물건이죠. 올이 다 풀리고 색도 바랬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 초심이자 생존의 상징이거든요. 이걸 만지면 그때의 독함이 되살아납니다. 저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시장에서 번 돈으로 작은 가게를 샀고 가게에서 번 돈으로 건물을 샀습니다. 사람들이 투기라고 손가락질할 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부동산이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제 법인 자산이 수백억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 아들 진상이는 그걸 모릅니다. 저는 일부러 숨겼어요. 돈이 그 애한테 독이 될까 봐서요. 제 힘으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진상이와 며느리 세라의 결혼 10주년이에요. 저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그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세요? 돈 없는 노인네, 꼴값 떨어지는 시어머니 취급을 받았습니다. 명절에 가려고 하면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올해는 여행 가서 집에 없다고요. 제가 보낸 용돈 봉투는 10,000원짜리 몇 장밖에 안 들었다며 비웃음을 샀습니다. 사실 50만 원을 넣었는데 세어보지도 않고 던져버린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핏줄이니까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품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진 육중한 금고 앞에 섰어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누르자 찰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금괴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현금 다발이 벽돌처럼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뒤로하고 구석에 있던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 펼쳤어요. 바닥에 먼저 넣은 것은 5억 원짜리 무기명 채권이었습니다. 진상이 부부가 몰래 쓴 사채 빚을 갚아주려고 준비한 거예요. 강철수 변호사한테 들었습니다. 그 멍청한 것들이 사업한다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고요. 그 위에 법인 인감증명서를 넣었어요. 빚 보증용으로 쓰라고요. 한도 없는 법인 카드도 함께 넣었습니다. 도장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 마음대로 펑펑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를 시장표 떡과 낡은 옷가지로 덮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시골 할머니의 선물 보따리였죠. 이게 제 테스트였어요. 껍데기만 보고 버릴 놈들인지 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놈들인지. 마지막으로 옷장에서 그 빨간 내복을 꺼냈습니다. 코에 가져다 대니 아직도 그때의 땀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걸 봉지 안에 넣었어요. 내 50년 인생이 담긴 물건이니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모니터를 보니 철수가 서 있더군요. 강철수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후원해서 대학을 보낸 고아 출신 청년인데 지금은 제 법적 대리인이에요. 친아들보다 더 믿음직한 사람이 됐죠. 문을 열자 철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가실 겁니까? 철수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가득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닐봉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놈들을 위한 마지막 테스트다. 철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JM 인베스트가 회장님 것인 줄 알게 되면 충격받을 겁니다. 그동안 살던 집도 타던 차도 다 법인 소유라는 걸 모르잖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JM, 정말자의 앞글자를 딴 회사명이에요.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죠. 모르는 게 당연하지. 내가 숨겼으니까. 그 애가 제 발로 서길 바랐거든.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진상이는 제 돈으로 세운 회사에서 월급만 축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법인 카드로 명품을 사들이며 청담동 사모님 행세를 했고요. 저는 그걸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철수가 차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압구정 아파트 근처 골목에서 내려줘. 거기서부터는 걸어갈 거야. 검은색 마이바흐가 서울 시내를 가로질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야경이 보석처럼 빛났어요. 압구정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골목 어귀에서 차를 세우게 했어요. 여기서 내릴게. 회장님,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이바흐가 멀어지자 저는 일부러 등을 구부렸어요.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완벽한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죠. 아파트 정문이 보였습니다. 휘황찬란한 조명이 입구를 밝히고 있었어요. 경비원이 문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이 팔을 뻗어 제 앞을 막았어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우리 아들 집에 왔는데요. 경비원의 눈이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늘어난 티셔츠, 몸빼 바지, 고무신. 그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입주민 카드 있으세요? 그런 거 없는데. 그럼 아드님한테 연락해서 내려오시라고 하세요.
신원 확인 없이는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습니다. 진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가고 또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야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죠. 왜요, 엄마? 나 지금 내 아파트 앞인데 경비원이 안 들여보내줘. 뭐요? 지금요? 엄마, 오늘 세라 친구들 와 있어요. 나중에 와요. 나중이라니. 오늘 너희 결혼기념일이잖아.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의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보내드려요. 경비원이 마지못해 비켜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들어갔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하다니요. 이 아파트가 누구 돈으로 산 건데요?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뒤에서 딸깍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밍크 코트를 걸친 중년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인상을 확 찌푸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먼저 들어갔고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리고 코를 막더니 옆에 있던 다른 여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어우, 무슨 냄새야. 관리실에 얘기해야겠다. 아무나 들여보내면 어떡해.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제 눈빛에 뭔가 느꼈는지 그녀가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쓰고 다니는 그 밍크 코트보다 내 통장 잔고가 더 많아요. 당신 남편 연봉 10년치를 합쳐도 내 한 달 이자 수익에 못 미쳐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테니까요.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 우리 아들 집이 보였어요. 현관문 앞에 서니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여자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아들 생일인 1983년 5월 7일. 하지만 그냥 누르고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갑자기 들어가면 진상이가 당황하겠죠. 손가락이 초인종 위에서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아니야. 내 새끼는 다를 거야. 며느리는 남이지만 진상이는 내 핏줄이잖아. 저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저는 비닐봉지 속 빨간 내복을 꽉 쥐었습니다. 50년 전 추위 속에서 나를 지켜줬던 그 내복이요. 손끝에서 거친 천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그때의 독함이 되살아났습니다. 용기가 솟았습니다. 진상아, 애미 왔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인터폰 화면이 켜졌어요. 카메라 렌즈가 저를 비추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한 박자, 두 박자. 아마 화면 속 제 모습을 보고 당황했겠죠.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선 건 며느리 세라였습니다. 풀 메이크업에 반짝이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세라의 표정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마치 길가다 벌레를 밟은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세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뒤쪽 거실에서 웅성거리던 소리가 뚝 멈췄어요. 와인잔을 든 여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대여섯 명은 되어 보였어요. 청담동 사모님들이라고 세라가 늘 자랑하던 친구들이었죠.
명품 가방과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들의 눈빛이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어머, 저 사람 누구야? 웬 할머니가 여기를. 경비원은 뭐 하는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파고들었어요. 그녀들이 저를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상이 있냐? 오늘 너희 결혼기념일이라 축하해주러 왔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어요. 세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녀가 급하게 현관 밖으로 나와 문을 반쯤 닫았어요. 친구들에게 이 광경을 더 이상 보여주기 싫은 모양이었죠. 어머님 미쳤어요? 쉬쉬하는 목소리였지만 날이 서 있었어요. 세라의 눈동자가 도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그것도 이 꼴로. 제 친구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이 꼴이라니요.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내 꼴이 그렇게 볼품없어 보이나 보죠. 하지만 이 꼴로 50년을 살아왔고 이 꼴로 수백억을 벌었어요. 너는 그걸 모르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연락이 필요하냐. 10주년이라 밥 한 끼 같이 먹으러 왔다. 저는 뻔뻔하게 문을 밀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내 돈으로 사준 집이니까요. 그런데 세라가 양팔을 벌려 중문 앞을 딱 막아섰어요. 마치 불청객을 막는 경비원 같았습니다. 제 낡은 옷자락이 그녀의 드레스에 스치자 세라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리고는 자기 옷을 탈탈 털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게 묻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거든요. 저 며느리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었어요. 어머님,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진상 오빠한테 못지않게 어머님도 사랑할게요. 그때 저는 감동해서 며느리 손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너희 살릴 귀한 거다. 세라가 봉지를 힐끗 쳐다봤어요. 봉지 틈 사이로 낡은 빨간 내복과 시장표 떡이 보였을 겁니다. 세라의 코가 찡긋거렸어요.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우, 무슨 쉰내가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귀한 거라니까. 바닥에 든 거 꺼내봐라. 바닥이요? 어머님, 이런 거 가져오시면 안 돼요. 제 친구들 비위 상하게. 세라는 제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봉지를 집어들더니 인상을 잔뜩 찌푸렸어요. 마치 쓰레기를 집어든 것처럼요. 냄새나는 헌 옷하고 딱딱하게 굳은 떡이 선물이에요? 시장에서 1,000원에 파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안 오시는 이만 못하네. 그 순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상이었어요. 소란스러움에 안방에서 나온 모양이었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들을 불렀습니다. 진상아. 진상이가 저를 봤어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이 커졌다가 작아졌어요. 저는 아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리 오라고요. 이 며느리 좀 말려달라고요. 그런데 아들은 제게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 있는 며느리 친구들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녀들이 수군거리며 이쪽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진상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어요. 발걸음을 죽여가며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 아들이 나를 보고 숨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왔는데
친구들 눈치가 보여서 도망친 거예요. 43살 먹은 아들이 엄마가 창피해서 숨어버렸어요.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느낌이었어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세라가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보셨죠? 오빠도 부끄러워하잖아요. 어머님, 제발 분위기 좀 읽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어요. 말을 하려고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라가 주방 쪽으로 휙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굵은 소금을 한 줌 들고 돌아왔어요. 하얀 알갱이들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제 발 앞에 소금을 획 뿌렸어요. 소금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재수옴 붙겠네. 액땜했다 쳐야지. 소금이 제 고무신 위에도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리어카 뒤집어지고 땅바닥에 엎드려 물건 주울 때도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남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제 며느리가 하는 짓이에요. 세라가 제 손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낚아챘습니다. 이건 제가 처리할게요. 그녀가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 한쪽에 대형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냄새가 났어요. 세라가 제 비닐봉지를 그 안에 처박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야, 그거 버리면 안 돼. 바닥에 귀한 게 들었다니까. 귀하긴요. 어머님이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랑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냄새나는 헌옷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라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쓰레기 봉투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5억 원이 저 안에 있어요. 내 50년 인생이 담긴 빨간 내복도요. 그런데 세라가 제 팔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가세요. 창피하게 쓰레기 뒤지지 마시고요. 잠깐만 저것만 꺼내게 해줘. 싫어요.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가세요. 세라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비틀거리며 한 발짝 물러났어요. 그녀가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어느새 현관 밖 복도에 서 있었어요. 다신 오지 마세요. 오시려면 최소한 사람 꼴은 하고 오시든가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코앞에서요. 센서 등이 꺼지며 복도가 어두워졌어요. 저는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우 짜증나. 웬 노망난 노인네가 와서 분위기 망치네. 세라야, 시어머니 맞아? 맞긴 한데 거의 남이나 다름없어. 신경 쓰지 마. 여자들의 호호거리는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쓰레기 봉투를 봤습니다. 제 검은 비닐봉지가 시커먼 봉투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저 안에 5억 원짜리 채권이 들어 있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도요. 며느리가 제 발로 복을 걷어찬 거예요. 저도 모르게 씁쓸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시 꺼내갈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들이 제 눈으로 진실을 볼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도 내 아들은 다르겠지. 아까는 당황해서 그랬을 거야. 내일이면 달라질 거야. 저는 쓰레기 봉투에서 눈을 떼고 돌아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늘어난 티셔츠, 몸빼 바지, 먼지 묻은 고무신, 소금 알갱이가 신발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노인이 거기 서 있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진짜 모습이지. 껍데기만 보면 누가 봐도 동네 거지 할머니야. 하지만 껍데기가 다가 아니란 걸 너희는 모르지. 로비를 지나 정문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10월의 가을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벤치가 보였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나무가 엉덩이에 닿았어요. 올려다보니 15층 우리 아들 집 베란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저 안에서 파티가 계속되고 있겠죠. 나 없이요. 휴대폰을 꺼내 철수에게 연락하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들이 나를 외면한 건 며느리 친구들 때문일 거예요. 당황해서 그랬겠죠. 내일 아침이면 다를 겁니다. 출근길에 나를 보면 맨발로 뛰어나올 거예요. 엄마, 어젯밤 어디 계셨어요? 하면서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니까요. 내가 피눈물 흘리며 키운 아들이니까요. 오늘 밤은 여기서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아침에 나를 찾아올 때까지요. 진상아, 넌 다르겠지. 넌 나를 버리지 않겠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니 가을밤 찬 이슬이 옷깃을 적셨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50년 전 남대문 시장 골목에서 떨던 그 추위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진상이를 품에 안고 체온으로 버텼는데 지금은 그 아이가 나를 밖에 내쫓았네요. 올려다보니 15층 아들 집 베란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가끔 사람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파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이었죠.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저 안에서는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떠들겠죠. 나는 여기서 이렇게 떨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분노보다 서러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 잘 되라고 허리띠 졸라매고 산 게 죄인가? 돈 있는 티 안 내고 검소하게 산 게 잘못인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자정이 넘어가자 베란다 불이 꺼졌습니다. 단지 안이 고요해졌어요.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화단 뒤편으로 몸을 숨겼어요. 경비원 눈에 띄면 또 쫓겨날 테니까요. 관목숲 사이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땅바닥이 차가웠어요. 엉덩이가 시렸습니다. 습기가 바지를 적셨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동그랗게 말았습니다. 신문지 한 장 없이 맨 땅에서 밤을 새우는 게 이렇게 고된 줄 몰랐어요. 이 나이에 노숙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수백억 자산가가 화단 뒤에서 밤을 지새우다니요. 내 법인 명의로 사준 아파트 앞에서 말이에요. 누가 보면 웃을 거예요. 아니, 믿지도 않겠죠.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진상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까 저를 보고 숨어버리던 그 표정이요. 당황한 눈, 빨개진 얼굴, 그리고 슬그머니 물러나던 뒷모습. 그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였어요. 내 아들이 어머니를 피해 도망치던 그 모습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요. 내가 피눈물 흘리며 키운 자식인데요. 진상이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사채업자한테 무릎 꿇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자가 얼마나 독했는지 몰라요. 한 달에 원금의 10%씩 붙었어요. 갚고 또 갚아도 줄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몸을 팔 뻔했어요. 진짜로요. 어떤 술집에서 마담이 나이는 많지만 깔끔하니까 손님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직전에 시장 자릿세 장사가 터져서 겨우 빠져나왔지만요. 그때의 치욕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유학 보낼 때는 공항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비행기 타는 아들 뒷모습을 보면서요. 저 애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내 고생이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 학비가 얼마나 비쌌는지 아세요? 3년 동안 학비하고 생활비로 3억은 들어갔습니다. 그 돈 마련하려고 잠을 3시간도 못 자고 일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어머니가 부끄럽다고 숨어버리는 자식이었어요.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취객 몇 명이 고성방가를 하며 지나갔습니다. 술 냄새가 여기까지 풍겼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관목 뒤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들이 비틀거리며 멀어지고 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뼈마디가 쑤셨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73살 먹은 몸이 땅바닥에서 밤을 새우니 안 그럴 수가 없었죠. 손가락이 곱아서 펴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내일 아침만 기다리면 돼요. 진상이가 출근할 때 나를 보면 달라질 거예요. 며느리는 남이지만 진상이는 내 핏줄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친어머니를 모른 척하지는 않겠죠. 아까는 친구들 때문에 당황해서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뿌옇게 밝아왔어요. 동쪽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참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관절이 뚝뚝 소리를 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같았어요. 허리를 펴는 데만 30초는 걸린 것 같았습니다. 화단에서 나와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입주민들이 하나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차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문 근처 화단 옆에 서서 기다렸어요. 아들 차가 나오기를요. 7시 반쯤 됐을까요? 멀리서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어요. 제가 법인 명의로 리스해준 차였죠. 진상이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세라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저는 화단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갔어요. 차가 정문 차단기 앞에서 멈췄습니다. 경비원이 인사를 하고 차단기를 올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운전석의 진상이와 제 눈이 딱 마주쳤어요. 불과 5, 6미터 거리였습니다. 저는 입모양으로 아들을 불렀어요. 진상아.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알아본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 어머니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저는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이리 와, 엄마 여기 있어.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요. 진상이가 순간 움찔하더니 옆좌석의 세라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세라가 뭐라고 말하는 게 보였어요.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어요.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뭐라고 했습니다. 아마 저걸 쳐다보지 말라고 했겠죠. 창피하니까 모른 척하라고 했겠죠. 그리고 아들이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마치 모르는 노숙자를 본 것처럼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피하듯이요. 시선을 피했어요. 정면만 똑바로 쳐다보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눈이 마주쳤는데요. 저를 봤는데요. 내가 밤새 여기서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내 아들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때 조수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녀가 경비실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저기 거지 할머니 안 쫓아내요? 우리 아파트 품격 떨어지게 왜 저런 사람을 들여놔요? 경비원이 황급히 제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저는 경비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멀어지는 벤치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배기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매연이 제 얼굴에 뿌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 번호판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억장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얼음장처럼요. 감정이 증발해버린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배신이구나. 진짜 배신은 남이 하는 게 아니더군요. 내 피가 섞인 자식이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너무 아프면 감각이 마비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철수야, 들리냐? 네, 회장님. 잘 들립니다. 대청소 시작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내 집에서 기생충들 좀 박멸해야겠다. 아주 깨끗하게. 하나도 안 남기고.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굽어있던 허리를 펴고 몸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냈어요. 고무신에 붙은 나뭇잎도 떼어냈습니다. 경비원이 여전히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어르신, 나가셔야. 저는 경비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빛에 뭔가 느꼈는지 그가 말을 멈췄어요. 움찔하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상하게도 몸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쑤시던 허리도 시리던 무릎도 괜찮았어요. 정문을 나서니 골목 어귀에 검은색 마이바흐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역시 그 녀석은 믿을만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저는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펜트하우스로 가자.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멀어졌어요. 15층 아들집 베란다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창밖 풍경이 흐르는 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 동안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내 인생의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밥을 굶어가며 등록금을 대고 잠을 줄여가며 유학비를 벌었어요. 그게 다 뭐였나 싶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오늘 애미를 버렸다. 그러니 나도 오늘부터 내 애미를 그만둔다. 이제부터는 사채업자 김말자로 돌아갈 거야. 내가 그토록 부끄러워하던 그 김말자로.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어요. 50년 만에 깨어난 도끼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모성애가 증발한 자리에 냉혹한 사업가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누군데? 맨손으로 수백억을 일군 김말자잖아. 이제 보여줄 거야.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대가가 뭔지.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욕실로 직행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고 샤워기 아래 섰어요. 며느리가 뿌린 소금기와 화단의 흙먼지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물이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저것처럼 내 안의 미련도 다 씻어내자고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밤새 고생한 티가 났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졌고 볼이 움푹 꺼져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젯밤의 서글픔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게 가라앉은 결의가 있었어요. 옷장을 열어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쳤습니다. 부드러운 천이 피부에 닿았어요. 손목에는 다이아몬드 시계를 찼습니다. 어젯밤 화단에서 떨던 초라한 노인은 없었어요.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는 사업가 김말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야. 50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진짜 내 모습이야. 거실로 나가니 철수가 대형 화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챙겨놓은 거였죠. 역시 그 녀석은 살뜰했어요. 친아들보다 낫습니다. 화면에는 JM 인베스트 법인 자산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부동산 목록, 금융자산, 법인 카드 내역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숫자들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수백억의 자산이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철수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어요.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아들 부부의 카드 사용 내역을 띄웠습니다. 숫자들이 주르륵 올라갔어요. 명품 가방, 호텔 식사, 골프장, 에스테틱. 지난달만 해도 2,300만 원을 썼더군요. 전부 제 법인 카드로요. 저는 와인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레드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1단계 시작하자. 알겠습니다. 철수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카드사 긴급 신고 센터에 연결했습니다. 네, 법인 카드 도난 분실 신고하려고요. 번호는요. 철수의 목소리가 사무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와인을 홀짝이며 들었어요. 신고가 접수됐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아들 부부가 쓰던 카드는 휴지 조각이 됐어요. 결제 한 번 못하는 플라스틱 쪼가리가 된 거죠. 완료됐습니다, 회장님. 좋아. 다음. 철수가 다시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화면에 백화점 내부 모습이 떴습니다. 제가 심어놓은 사람이 보내온 실시간 영상이었죠. 명품관 매장이 보였어요. 세라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새 핸드백을 들고 카운터 앞에 있었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점원에게 카드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청담동 사모님의 우아한 쇼핑이라고 생각했겠죠. 점원이 카드를 긁었습니다. 잠시 후 점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다시 카드를 긁어봤습니다. 결과는 같았나 봐요. 점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세라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세라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잡혔어요. 손님, 이 카드 도난 신고된 카드로 뜨는데요. 점원의 목소리가 영상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세라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어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해봐요. 확인했는데요. 도난 카드입니다. 보안팀에 연락해야 할 것 같아요.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세라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 시어머니 회사 카드인데. 내가 도둑이에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보안 요원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세라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무실로 끌려갔어요. 명품관 한복판에서 도둑 취급을 당한 거죠.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시원했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2단계. 네, 회장님. 철수가 또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진상이가 운영하는 무역회사 정보였습니다. 사실 그 회사도 제 자금으로 세운 거예요. 초기 자본금 5억, 사무실 보증금 2억, 전부 제 돈이었죠.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수성가했다고 뻐기고 다녔습니다. 거래처들한테 연락 돌렸습니다. 이번 달 계약건은 전부 보류하기로 했어요. 잘했다. 거래처 사장들은 대부분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진상이는 왜 갑자기 거래처들이 계약을 미루는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구멍을 하나씩 막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철수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봤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회사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갑자기 세 군데서 계약 파기 통보가 왔다고요. 직원들 앞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일 같았어요. 3단계.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그가 직접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잠시 후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청담동 며느리 박세라의 명품은 짝퉁이라는 글이었죠. 자극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만한 제목이요. 이걸 각종 커뮤니티에 동시에 올릴 겁니다. 사진 자료도 첨부했어요. 12군데 사이트에 동시 업로드됩니다. 글에는 세라가 자랑하던 가방들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SNS에서 퍼온 사진들이었죠. 그 옆에 정품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빨간 원으로 미세한 차이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스티칭 간격이 다르다느니, 로고 각도가 미묘하게 틀렸다느니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조작한 거예요. 진짜 정품인데 짝퉁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전문가가 봐도 속을 만큼 정교했습니다. 올려. 네. 철수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식간에 글이 퍼져나갔어요. 30분도 안 돼서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짭세라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청담동 사모님인 척하는 가짜라고요. 세라가 그토록 신경 쓰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통쾌해야 하는데 왠지 허전했습니다. 이게 복수인가 싶었어요. 남을 짓밟는 게 이렇게 허무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어젯밤 당한 수모가 그냥 묻히는 거니까요. 4단계.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제 빌딩 관리인 출신이에요. 제가 압구정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추천해 준 거죠. 네, 1,501호요. 관리비 3달 밀렸죠? 예고장 붙여주세요. 단전 단수 예정이라고요. 네, 빨간 딱지로요. 전화를 끄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현관문에 붙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리비는 사실 밀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내가 안 낸다고 하면 밀린 게 되는 거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저장된 이름이 떴어요. 진상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락처를 열어 이름을 수정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지우고 새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채무자일, 그리고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차단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빈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아직 멀었어. 이건 예고편일 뿐이야. 화면에서는 아들 집 거실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선물한 팩캠을 해킹해서 보는 거였죠. 세라가 백화점에서 돌아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오빠, 카드 왜 안 돼? 내가 도둑 취급을 당했다고. 나도 몰라. 내 카드도 막혔어. 누가 해킹했나 봐. 해킹은 무슨. 뭔가 이상해. 회사는 왜 그래? 몰라. 나도 미치겠어.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꼴을 보며 식혜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멍청한 것들. 이게 누구 소행인지도 모르고 남 탓만 하고 있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철수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재소전 화해조서 집행 준비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전 아들 부부가 그 아파트에 입주할 때 받아둔 서류였습니다. 형식상 절차라며 도장을 찍게 했죠. 그게 지금 제 손에 쥐어진 칼이 될 줄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준비해도. 아직은 아니지만 곧 쓰게 될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석처럼 빛났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아들 부부가 발버둥 치고 있겠죠. 카드는 막히고 거래처는 등을 돌리고 인터넷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라요. 이게 누구 소행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창가에 서서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대봤어요. 싸늘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내 마음도 저 유리처럼 차가워졌어요. 폭풍 전야였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예요. 며칠 후면 그들은 알게 될 겁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초라한 시어머니가 누구였는지,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대가가 뭔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서예를 하며 마음을 다스렸죠. 먹을 갈고 붓을 들어 한 획 한 획 그었습니다. 인과응보. 내 글자를 써내려갔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세상 이치가 그런 거지. 철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각 압구정 아파트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퀵서비스 기사가 서류 봉투를 전달했거든요. 두툼한 갈색 봉투였습니다. 겉면에는 내용 증명이라고 적혀 있었죠. 철수가 보내온 영상을 봤습니다. 팩캠으로 찍힌 거실 모습이었어요. 진상이가 봉투를 뜯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또 무슨 광고 우편이겠거니 했겠죠. 그런데 읽어 내려가던 진상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류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발신인 주식회사 JM 인베스트 대표이사 김말자. 제목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퇴거 통보 및 재소전 화해조서 집행 예고. 내용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인에 있으며 거주자는 무상 점유자에 불과하고 법적 퇴거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불응시 강제 집행이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죠. 진상이가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휘청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사람 같았어요.
JM. 정말 엄마 이름이잖아. 진상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세라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표정도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이게? JM 인베스트? 이 회사가 우리 집주인이야? 그게 엄마 회사야. 뭐라고? 세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회사를 가지고 있어? 그 꼬질꼬질한 할머니가? 진상이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몰랐어. 나도 몰랐다고. 저는 화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넌 몰랐겠지. 내가 숨겼으니까. 내가 제 발로 서길 바랐으니까. 하지만 넌 내 돈으로 살면서 나를 부끄러워했어. 세라가 서류를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깐, 여기 보면 이 아파트가 법인 소유래. 우리가 무상거주자라고 써 있어. 그리고 내 회사 초기 자본금도 이 법인에서 나왔대. 뭐? 내 차도 법인 리스래. 오빠, 우리가 쓰던 게 다 시어머니 거였어? 진상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10년 동안 자수성가했다고 뻐기던 아들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나는 내 힘으로 일어섰다고 금수저 아니라고 자랑하고 다녔죠. 알고 보니 전부 엄마 돈이었던 거예요. 그 허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상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우는 건지 분노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겠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죠. 마음이 복잡했어요. 통쾌해야 하는데 왠지 쓸쓸했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핏줄은 핏줄인가 봅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나를 버렸으니까요. 잠시 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상이 번호였어요. 물론 차단해놨으니 연결은 안 됐죠. 그러자 집 전화로 걸어왔습니다. 그것도 차단. 그 다음엔 회사 전화로요. 역시 차단. 철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미친 듯이 연락하고 있습니다. 30분 동안 100통 넘게 걸어왔어요. 그러겠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음성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세라가 보낸 거였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저 세라예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네, 어머님. 콧소리 섞인 애교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소금을 뿌리며 쫓아내던 여자가 맞나 싶었어요.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구나. 저는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들을 가치도 없었어요. 철수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부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예전 주소지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그들은 제가 살던 달동네 단칸방 주소를 알고 있었거든요. 제 위장 거주지였죠. 물론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빼놨으니까요. 철수야, 거기서 기다려. 알겠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철수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화면에는 낡은 연립주택 골목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 좁은 계단, 빨래가 널린 베란다. 제가 서민인 척 살던 곳이었죠. 진상이와 세라가 허겁지겁 골목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숨이 차서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세라는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왔다가 발이 아픈지 절뚝거렸습니다. 골목이 좁아서 택시가 못 들어왔나 봐요. 두 사람이 낡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101호. 제가 살던 방이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문, 녹슨 문고리, 찢어진 우편함. 진상이가 이 앞에 서본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 대학 시절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왔을 거예요. 어머니 집이 부끄럽다며 친구들한테 주소도 안 알려줬으니까요. 진상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쿵쿵쿵.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 세게 두드렸어요.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나야. 문 열어. 나 진상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옆집에서 누가 문을 열고 뭐야 시끄럽게 하며 쳐다봤어요. 진상이가 아랑곳하지 않고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잠겨 있지 않았던 거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텅 빈 방이 그들을 맞았거든요. 가구도 없고 살림살이도 없었습니다.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사람이 산 지 오래된 게 분명했죠.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세라가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상이가 빈 방을 두리번거렸어요. 벽에 붙은 낡은 달력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이사 간 거야? 대체 어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봤어요.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철수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서 있었죠. 표정이 차가웠어요. 누구세요? 진상이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JM 인베스트 법률 대리인 강철수입니다. 그 말에 진상이와 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그 회사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 철수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는 아드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뭐? 당신들은 법인 자산을 무단 점거한 불법 거주자일 뿐입니다. 더 이상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진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야, 지금 장난해? 아들한테 아들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철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입주하실 때 도장 찍으신 거 기억나시죠? 재소전 화해조서입니다. 소송 필요 없이 내일 당장이라도 짐 뺄 수 있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그리고요. 철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 두 사람 앞에 내밀었어요. 법인 카드로 개인 명품 구매하신 것,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합의 안 하시면 감방입니다. 세라가 비명을 질렀어요. 뭐? 횡령이라고? 시어머니가 쓰라고 준 카드인데? 증거 있으십니까? 서면 동의서 있습니까? 세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거 있을 리가 없었죠. 그냥 알아서 쓴 거니까요. 저는 화면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볼썽 사나웠어요. 방금 전까지 큰 소리치던 아들이 풀이 죽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오빠 어떡해? 어떡하냐고. 시끄러워. 내가 맨날 카드 긁어서 이 지경이 된 거잖아. 뭐? 오빠가 엄마 관리 안 해서 이 꼴 난 거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멱살을 잡을 듯이 으르렁거렸어요. 세라가 진상이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진상이가 비틀거렸어요.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가 조용히 그 자리를 떴어요. 볼 것도 없다는 듯이요.
카메라가 멀어지면서 골목 전체가 화면에 잡혔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골목에서 부부싸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돈 떨어지니까 사랑도 없구나. 쓸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건 10년 전 사랑한다며 결혼한 부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익 앞에서 본색을 드러낸 두 사람의 추한 민낯이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이제 절반이 지났어요. 진짜 심판은 아직 남았습니다. 철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 한 방을 날릴 준비가 됐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켰어요. 달동네 골목 영상이 다시 떴습니다. 진상이와 세라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싸우다 지쳤는지 둘 다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세라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고 진상이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그때 철수가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철수가 담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진상이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뭔데 또? 그날 밤 기억나십니까? 회장님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가셨던 거요. 세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봉지, 자기가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그 봉지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철수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일부러 뜸을 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옷하고 떡만 들었겠지. 세라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밑에요. 봉지 바닥에 뭐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확인 안 했거든요. 냄새난다고 바로 버렸으니까요. 회장님께서 그 봉지 안에 두 분 빚 갚으시라고 5억 원짜리 무기명 채권을 넣어두셨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진상이도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5억 원입니다. 무기명 채권이요. 법인 인감증명서도 함께요. 두 분 사채 빚 갚으시라고 준비하신 겁니다. 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억? 그 쓰레기가 5억이었다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진상이가 세라의 멱살을 잡았어요. 눈이 뒤집혔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그걸 버려? 5억을 쓰레기통에 버렸어? 나도 몰랐잖아. 냄새나는 헌 옷밖에 안 보였다고. 확인을 해봤어야지. 애미가 귀한 거라고 했잖아. 두 사람이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세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상이가 고함을 쳤어요. 좁은 골목에 아우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가 한 발짝 물러나며 말했어요. 아, 그리고요. 그 채권은 무기명이라서 주운 사람이 임자입니다. 쓰레기통에 있으면 누가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세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상이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밀치며 골목을 뛰어나갔어요.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이제야 뛰어가나? 사흘이나 지났는데.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했다. 이제 구경만 하면 되겠네. 네, 회장님. 그런데 쓰레기 수거는 이틀 전에 끝났습니다. 알아. 그러니까 구경거리지. 저는 전화를 끊고 또 다른 화면을 켰어요. 압구정 아파트 쓰레기 집화장에 설치된 카메라였습니다. 잠시 후면 그들이 도착할 거예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택시 한 대가 아파트 정문에 섰습니다.
진상이와 세라가 뛰어내렸어요. 택시비도 안 내고 내리려다 기사한테 잡혔습니다. 카드가 안 되니까 진상이가 지갑을 뒤졌어요. 현금이 없었나 봐요. 세라가 가방을 뒤져 구겨진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그 모습이 처량해 보였어요. 며칠 전만 해도 2천만 원짜리 가방을 사던 사람들이었는데 택시비 낼 돈도 없는 신세가 됐으니까요. 두 사람이 쓰레기 집화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구석에 있는 곳이었어요. 대형 쓰레기통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재활용 분리수거함, 종량제 봉투 수거장. 며칠치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악취가 진동했을 거예요. 화면으로도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파리가 윙윙거렸어요. 쓰레기 국물이 바닥에 흘러 있었죠. 세라가 종량제 봉투 더미 앞에 섰어요. 검은 봉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십 개는 되어 보였어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하지만 5억이 걸린 문제였어요. 세라가 이를 악물고 봉투를 하나씩 뜯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요. 명품 매니큐어가 발린 손으로 쓰레기를 뒤졌어요. 방금 전까지 청담동 사모님이라고 뻐기던 그 손으로요. 음식물 찌꺼기가 손에 묻었습니다. 상한 반찬 냄새, 곰팡이 핀 빵 냄새, 썩은 과일 냄새가 뒤섞였겠죠. 구더기가 꿈틀거리는 봉투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진상이도 옆에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양복 소매가 더러워졌어요. 얼굴에 뭔가 묻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5억이 달린 문제니까요. 주민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산책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거 1,501호 부부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쓰레기를 왜 뒤져? 미쳤나 봐. 완전 이상해. 아까 인터넷에서 본 그 짭새라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한 명이 찍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따라 찍었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대의 휴대폰이 그들을 향했어요. 세라가 고개를 들어 주민들을 봤습니다. 자기를 찍고 있다는 걸 알았겠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5억이니까요. 창피함보다 돈이 더 급했을 겁니다. 곧 인터넷에 퍼지겠죠. 압구정 쓰레기 부부라고요. 청담동 사모님의 화려한 추락이라고요. 세라가 계속 봉투를 뒤졌습니다. 찾을 수 없었어요. 검은 비닐봉지는 없었습니다. 손톱 사이에 정체 모를 것들이 끼었어요. 머리카락에 뭔가 묻었습니다. 드레스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세라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중요한 거 찾고 있어요. 사흘 전에 버린 봉투인데. 사흘 전이요? 그럼 없어요. 그저께 수거차가 다 가져갔어요. 세라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손에 든 쓰레기 봉투가 툭 떨어졌어요. 뭐라고요? 수거차요.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와요. 그저께가 목요일이었으니까. 세라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요. 오물이 드레스에 묻었어요. 그래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끝났어. 5억이. 내가 버린 5억이. 진상이가 세라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죠. 저는 화면을 끄고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물건을 바라봤어요. 꼬깃꼬깃 구겨진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며칠 전 밤에 회수해온 바로 그 봉지요.
사실 그날 밤 저는 비서를 시켜 쓰레기통에서 봉지를 회수해뒀어요. 세라가 버리자마자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바로 연락했습니다. 빌딩 경비원 출신이라 아파트 드나들기는 어렵지 않았죠. 쓰레기통에서 제 봉지만 쏙 빼왔어요.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라가 아무리 쓰레기장을 뒤져도 나올 리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거기 없었으니까요. 봉지를 열어 안을 확인했어요. 5억짜리 무기명 채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축축해지긴 했지만 멀쩡했어요. 쓰레기 냄새가 좀 배었지만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죠. 법인 인감증명서도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제 빨간 내복이 있었어요. 내복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세라가 대충 던진 탓에 구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50년 된 천은 질겼습니다. 찢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내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이 내복처럼 나도 질기게 살아왔어. 아무도 날 꺾지 못했어. 그런데 내 자식한테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게 마지막 눈물이었어요. 다시는 저 사람들 때문에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채권을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돈은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지. 너희한테 갈 돈이 아니었어. 철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두 분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상태가 엉망이에요. 그러겠지. 서로 물건 던지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혼 얘기도 나오는데 위자료 줄 돈이 없다고 또 싸워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위자료는 무슨, 있는 것도 다 내 거인데. 화면을 다시 켜봤습니다. 아들 집 거실이 아수라장이었어요. 세라가 옷에 묻은 쓰레기 냄새 때문인지 씻지도 않고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진상이는 방 안에서 뭔가를 집어던지고 있었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세라가 받았습니다. 친정어머니였나 봐요. 엄마, 나 세라야. 집에 좀 가도 돼? 지금 상황이. 전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문 다 났어. 짭세라라며? 내가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켜? 오지 마. 문 안 열어줄 거야. 뚝. 전화가 끊겼어요. 세라가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친정에서도 버림받은 거예요. 저는 화면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차갑고 아름다웠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퇴거 집행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다 준비됐어요.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끝나요. 저 사람들은 빈손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겁니다. 진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빨간 내복을 옷장에 걸어뒀어요. 50년 전처럼 다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퇴거 집행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이 그날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렸어요. 거울 앞에서 흰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오랜만에 파마도 했어요. 옷장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입던 몸빼 바지와 늘어난 티셔츠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손이 간 건 이탈리아에서 맞춘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최고급 울 원단으로 만든 옷이었죠. 10년 전 큰 계약을 성사시키고 자축하며 산 건데 한 번도 안 입고 옷장에 걸어만 뒀어요. 오늘 처음 꺼냈습니다. 정장을 입으니 몸이 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어깨가 딱 맞았습니다. 허리 라인도 살아났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어깨를 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동네 폐지 줍던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손목에는 다이아몬드 시계를 찼어요. 2천만 원짜리였죠. 손가락에는 루비 반지를 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입술에 빨간 립스틱을 발랐어요. 진한 빨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화장이라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무리는 완벽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더 이상 동네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수백억 자산가 김말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나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철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행관들이 출발했다고요. 저도 차에 올랐어요. 검은색 마이바흐가 압구정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따르는 차량이 2대 더 있었어요. 제 법무팀 직원들이 탄 차였죠.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을 지나 15층 건물 앞에 섰어요. 이미 법원 집행관들과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경찰차도 한 대 대기하고 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였죠. 저는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집행관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진상이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죠. 뭐야? 당신들 누구야? 법원 집행관입니다. 재소전 화해조서에 의한 강제 퇴거 집행 나왔습니다. 진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뒤에서 세라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싫어. 못 나가. 여긴 우리 집이야. 세라가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며칠째 안 갈아입은 것 같았어요.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가세요. 법적 절차에 따른 집행입니다. 집행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를 드러내고 물건을 박스에 담았어요. 현관문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세라가 바닥에 드러 누웠어요. 2팔을 벌리고 버텼습니다. 못 나가. 죽어도 못 나가. 경찰이 다가가 세라를 일으켜 세웠어요. 세라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진상이도 집행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돈을 구해볼게요.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오늘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에 닿았어요. 똑똑똑 발소리를 내며 걸어갔습니다. 주민들이 구경하러 나와 있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세단 행렬 봐. 대단한 사람인가 봐. 저 할머니 어디서 봤는데. 저는 선글라스를 쓴 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철수가 옆에서 따라왔어요. 현관 앞에 도착하니 진상이와 세라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당연하죠. 그들이 아는 어머니는 몸빼 바지에 고무신 신은 촌스러운 노인이었으니까요. 지금 제 모습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세라가 먼저 알아챘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어머니? 그 말에 진상이도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2 사람이 저한테 달려왔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 구두를 붙잡았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진상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세라도 제 바짓단을 잡고 매달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눈이 삐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평생 종처럼 모실게요. 제발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소금을 뿌리며
나를 쫓아내던 여자가 지금 내 발에 매달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창피하다고 숨어버리던 아들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요. 세라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그 5억 다시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살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끝까지 돈 타령이구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빌고 있는 거구나. 저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세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평생 모셔? 냄새나는 노인네라며? 이제 내 돈 냄새는 향기롭더냐? 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진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핏줄이잖아.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이잖아.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 저는 아들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내가 젖 먹여 키운 손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무릎 꿇었을 때 잡아주던 손이었어요. 유학 보낼 때 공항에서 흔들어주던 손이었죠. 밤새 열이 나서 끙끙대던 어린 시절,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며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였어요. 돈 앞에서 어머니를 버린 손이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외면하던 손이었어요. 화단 뒤에서 떨고 있는 애미를 모른 척하던 손이었죠.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날 아침 기억나냐? 화단 뒤에서 밤새 떨고 있던 애미를 내가 눈 마주치고도 외면했을 때 이미 너는 애미를 버렸어. 거지 할머니 쫓아내라고 경비원한테 소리치던 내 마누라도 봤다. 진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엄마,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정신이 없어서? 아니지. 부끄러워서 그랬지. 친구들한테 내 어머니가 거지 같다고 보이기 싫어서 그랬지. 진상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실이니까요. 자식이 부모를 버렸는데 부모라고 자식을 못 버릴까? 오늘부로 나는 내 애미가 아니다. 저는 돌아서서 집행관에게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쓰레기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치우세요. 집행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소파가 나오고 식탁이 나오고 침대가 나왔습니다. 세라가 아끼던 화장대도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철수를 불렀습니다. 저 안에 있는 가전제품, 가구 다 법인 카드로 산 거지? 네, 회장님. 구매 내역 다 있습니다. 그럼 회사 자산이네. 다 압류해.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집행관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냉장고, 텔레비전, 소파, 침대까지 전부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세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까지 가져가면 우리 뭘로 살아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거기 널브러진 짝퉁 가방하고 속옷은 네 거니까 가져가라. 그것만 챙겨서 나가. 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봤어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나쁜 년, 돈밖에 모르는 악마. 그 돈 다 싸질머지고 지옥이나 가라. 저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세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세라가 움찔했습니다. 그래, 싸질머지고 갈 순 없지. 그래서 다 사회에 환원하고 갈 거다. 너희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어. 세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겠죠. 저는 다시 돌아서서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세라의 비명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 문을 닫았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봤어요. 이삿짐 트럭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은 아들 부부가 보였습니다. 쓰레기 봉투 몇 개와 옷까지만
달랑 들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둘러싸고 수군거리고 있었죠.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점점 멀어졌어요. 15층 창문이 작아지고 단지 전체가 작아지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셨어요. 한강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었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10년 동안 짓눌렸던 무언가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숨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아주 괜찮아. 이렇게 속 시원한 건 처음이야. 창문을 열었어요.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시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누구의 엄마도 아닌,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긴 말자로. 50년 동안 자식한테 쏟아부은 인생을 이제 나한테 쓸 거야.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해방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7년 겨울, 서울에 첫눈이 내렸어요. 저는 창밖으로 하얗게 쌓이는 눈을 바라봤습니다. 펜트하우스 유리창 너머로 도시 전체가 눈에 덮여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JM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미혼모와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이었죠. 첫 출자금으로 500억 원을 기부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놀랐습니다. 그 돈이면 편하게 살다 갈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무명의 자산가가 거액을 쾌척했다고요.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몇 번 응했어요. 재단을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기부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이라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얼마나 막막한지 알기 때문이라고요. 추운 겨울밤 갈 곳 없이 떠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기 때문이라고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50년 전에요. 남편 잃고 갓난쟁이 없고 시장 바닥을 기었을 때요. 재단 이사장 취임식이 있던 날 저는 빨간 정장을 입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기자들을 바라봤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답했어요. 더듬거리지 않았습니다. 50년 사업하며 다져진 내공이었죠. 취임사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허름한 옷 입은 사람이 수백억 자산가일 수도 있고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이 빚더미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존경받는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철수에게서 가끔 아들 부부 소식이 들려왔어요. 들을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귀에 들어왔습니다. 퇴거당한 뒤 두 사람은 얼마 버티지 못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모텔을 전전했답니다. 그러다 돈이 떨어지니까 서로 내 탓이라며 싸웠다고요. 서로 빚을 떠넘기다 3개월 만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위자료를 줄 돈이 없으니 서류에 도장만 찍고 헤어졌다고요. 10년 결혼 생활의 끝이 그거였어요. 세라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어요. 친구들한테 급하다며 돈 빌린다고 꾸고는 갚지 않았다나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럿이었답니다.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했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청담동 사모님은 그렇게 사라졌어요. 진상이는요. 사채 빚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제가 끊어준 자금줄이 막히니까
여기저기서 독촉이 쏟아졌겠죠. 회사는 문을 닫았고 집도 없고 차도 없으니 막노동판을 전전했다고 해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짐을 옮겼답니다.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해서 서울역 근처 고시원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짜리 쪽방이라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냐고요. 글쎄요. 시원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남의 일 같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에 봉사를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서울역 근처에 있는 곳이었어요. 노숙인들과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곳이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솥 앞에 섰습니다. 커다란 국자로 된장국을 퍼서 그릇에 담았어요. 줄이 길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한 명 한 명에게 국을 퍼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때 묻은 옷을 입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남대문 시장에서 리어카 끌던 시절, 저도 저랬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줄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어요.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줄 끝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꾀재재한 검은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가 제 앞까지 왔습니다. 식판을 내밀었어요. 저는 국자를 들어 국을 퍼주려다 멈췄습니다. 그 얼굴을 봤거든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올 만큼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졌어요. 하지만 그 눈은요. 그 눈은 제가 잘 아는 눈이었습니다. 진상이었어요. 제 아들이요. 진상이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식판을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목이 메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잠시 멈칫했어요. 국자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벤츠를 몰고 양복을 입던 사람이었습니다. 압구정 아파트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얻어먹는 신세가 됐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싶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챈 거죠. 줄 뒤에 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해야 하나? 아들아 하고 부를까? 아니면 모른 척 할까?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국자를 들어 국을 가득 퍼서 진상이의 식판에 담았습니다. 듬뿍이요. 건더기도 많이 넣어줬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타인에게 하듯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진상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국그릇 안으로 떨어졌어요. 눈물이 국물에 섞였습니다. 엄마. 진상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울음을 참으려는 것 같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소리 없이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사람에게 국을 퍼줬어요. 진상이는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돌려봤어요. 진상이가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니, 먹는 게 아니었어요. 숟가락을 든 채로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후원 JM 복지재단 이사장 김말자. 제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제 사진도 있었어요. 진상이가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다시 들썩거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열이었어요. 뒤늦은 후회와 참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급식소를 나왔어요. 차에 올라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요. 1년 전이었으면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아드님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바닥을 쳤으니 제 힘으로 올라오겠지. 그게 진짜 사는 거야. 누가 도와줘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 발로 일어나야 해. 철수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1년 전 회수했던 5억짜리 무기명 채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서 한참 바라봤어요. 이 돈은 원래 진상이한테 주려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기부 증서를 작성했어요. 5억 원 전액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미혼모들의 주거 자금으로 쓰일 거예요.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이게 이 돈의 올바른 쓰임이야. 나를 버린 자식한테 갈 돈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거지. 창가에 섰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강물 위로 눈송이가 떨어져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내 인생의 봄은 74살에 왔다.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김말자로 사는 지금이 가장 눈부시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재단 직원이었어요. 내일 미혼모 센터 준공식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내일 뭘 입을까 고민했어요. 눈에 들어온 건 빨간색 코트였습니다. 올해 새로 산 거였어요. 이탈리아 브랜드로 맞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였죠. 빨간색. 50년 전 저를 지켜줬던 빨간 내복의 색이었습니다. 그때 그 내복은 추위를 막아주던 생존의 상징이었어요. 누더기 같았지만 제 전부였죠. 이제 그 빨간색은 초라함의 상징이 아니라 당당함의 상징이 됐습니다. 저는 코트를 꺼내 들고 웃었습니다. 거울에 비춰봤어요. 잘 어울렸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김말자로 살 거예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한테 무시당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살 거예요. 그게 제가 50년 동안 바라던 삶이었거든요. 자식한테 전부 쏟아붓느라 미뤄왔던 삶이요. 창밖에 눈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여갔어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눈 아래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어요.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평생 비를 맞았지만 이제야 땅이 단단해졌어요. 아무도 저를 흔들 수 없습니다. 저는 창문에 손을 대고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눈송이가 춤추듯 내렸어요. 세상이 참 고요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합니다. 74살에 찾은 행복이에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